아버지, 오늘부터 이 밥상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수라상입니다. 허리를 펴고 정승처럼 드셔야 합니다. 7살 원재의 꾸지람에 실실 웃던 바보 성만은 본능적으로 숟가락을 멈추고 꼿꼿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던 바보 아버지를 조정의 영의정으로 만든 신동의 기상천외한 교육은 그렇게 매일 저녁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흙탕물을 구르던 사내가 도성의 가마에 오르기까지 아들이 차려낸 지혜의 밥상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투와 소름 돋는 반전이 지금 펼쳐집니다. 은빛 야담 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팔도 산세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경상도 어느 고을. 그곳에는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이자 안주거리가 되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만이라 하나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점잖은 이름을 불러주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침을 흘리며 실실 웃는 꼴이 영락없는 바보라 하여 이 바보 혹은 이 서방이라 불리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성만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얻어맞아도 허허, 길가 웅덩이에 빠져 흙탕물을 뒤집었어도 실실 웃는 그야말로 속도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은 하늘이 이 모자란 사내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을 보물을 내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이성만에게는 이제 겨우 7살 난 아들 원재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눈을 맞추고 3달 만에 말을 떼더니 5살에는 이미 논어와 맹자의 깊은 뜻을 스스로 깨우친 그야말로 하늘이 낸 신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하길 저 바보 같은 아비 밑에서 어찌 저런 영특한 아이가 나왔느냐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아이의 앞날이 저 무능한 아비 때문에 막힐 것이라며 미리부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7살 원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군자가 될 제목임을 굳게 믿고 있었지요. 다만 그 보석 같은 본성이 두터운 바보의 껍질 속에 갇혀 있을 뿐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원재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 당당히 조정의 정승으로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7살 아이의 생각치고는 너무나 무모하고 거창한 목표였으나 원재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매일 저녁 아버지가 마주하는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이를 해주고 얻어온 식은 밥과 쉰김치를 그저 배를 채우는 용도로만 생각하며 개걸스럽게 들이켰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품격이 없으니 행동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가벼우니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 원재는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거창한 글공부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가장 사소한 일상, 즉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이 어린 신동은 꿰뚫어 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아버지가 장터에서 얻어온 찌그러진 녹그릇에 담긴 죽을 마구 들이켜려 할 때였습니다. 원재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뒤편 냇가로 내려가 가장 깨끗하고 평평한 돌판 하나를 닦아와 방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아비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실실 웃기만 했지요. 원재는 그 돌판 위에 하얀 한지를 정성스레 깔고 그 위에 아버지가 가져온 초라한 죽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비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으나 원재는
엄한 기운으로 아비를 제지했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흐트러진 옷깃을 정갈하게 바로잡아주고 삐뚤어진 망건을 다시 메어주었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이었으나 원재의 손길이 닿자 아비의 모습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재는 아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밥상은 이름 모를 누군가가 준 시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흘린 땀의 대가이며 임금님이 하사하신 상과 다름없으니 그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어 드셔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원재는 잠든 아비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거친 손에 패를 들려주고 이 굽은 등에 관복을 입히는 그날까지 자신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 역사를 뒤흔든 7살 정승 제조기의 첫 번째 교육이자 위대한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원재의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아비 이성만의 무너진 자존감을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치열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원재는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아비를 깨웠으며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아비의 손과 얼굴을 냇가에 차디찬 물로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박힌 머슴살이의 때를 정성껏 긁어내며 원재는 아비에게 이 손이 훗날 백성의 고혈을 닦아줄 귀한 손이 될 것임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아비는 여전히 졸음 섞인 얼굴로 실실 웃었으나 아이의 손길이 지나는 자리마다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은 아침 공양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원재는 아비 앞에 놓인 소박한 보리밥 사발 주위로 4개의 젓가락을 정방형으로 놓아 구획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아비가 지켜야 할 법도와 경계를 상징하는 울타리였습니다. 원재는 아비가 숟가락을 드는 각도부터 밥알을 씹는 횟수, 그리고 국물을 마실 때 나는 소리의 크기까지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아비가 평소처럼 허겁지겁 밥을 몰아넣으려 하면 원재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7살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서리빨 같았던지 바보라 불리던 사내조차 본능적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원재는 아비에게 침묵의 식사를 명했습니다. 음식을 씹는 동안에는 천하의 이치를 되새겨야 하며 혀끝에 닿는 곡식 한 알이 백성의 땀방울임을 기억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에 몸을 뒤틀며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아비였으나 원재는 그때마다 직접 밥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비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그 지극한 정성과 서슬퍼런 훈육 앞에 아비 이성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흘리던 침이 닦이고 초점 없이 풀려있던 눈동자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원재의 낭낭한 훈계 소리를 비웃었습니다. 바보 아비에게 공자왈 맹자왈 해봐야 속이에 경일기질하며 혀를 찼으나 정작 그 집 대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누구도 짐작지 못했습니다. 원재는 아비가 머슴살이를 하러 나갈 때조차 품속에 작은 쪽지 하나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자는 흙탕물에서도 옷깃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아비는 글을 읽을 줄 몰랐음에도 아들의 간절한 기운이 담긴 그 종이를 보물처럼 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동네 왈패들이 평소처럼 이성만을 밀치고 조롱하며 갓을 뺏어 던졌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실실 웃으며 바닥을 굴렀을 이성만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갓을 조용히 집어들더니 원재가 가르쳐준 대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건달들의 눈을 고요히 응시했습니다. 비록 입에서는 여전히 서툰 웃음이 새어나왔으나 그 눈빛만큼은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고도 단단했습니다. 건달들은 왠지 모를 위압감에 뒷걸음질을 쳤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재는 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은 기초를 지나 더 높은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비에게 단순히 밥 먹는 법이 아닌 천하를 논하는 법을 가르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정승의 정무를 논하는 7살 신동과 그 아비의 기상천외한 독대.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는 용광로의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재의 훈육이 날로 깊어지던 어느 봄날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민정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마을을 순시하다가 바보 아비가 신동 아들의 훈육을 받는다는 해괴한 소문을 접하게 된 것이지요. 평소 엄격한 유교적 가르침을 중시하던 사또는 자식이 아비를 가르친다는 하극상의 소문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직접 그 집을 찾아가 요망한 아이와 어리석은 아비를 엄히 문책하겠다며 행차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성만 부자가 큰 화를 당할 것이라며 숨을 죽인 채 사또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또가 이성만의 낡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서는 마침 점심 공양이 한창이었습니다. 원재는 사또의 서슬퍼런 위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아버지의 밥상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방 안으로 들이닥쳐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이성만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내 듣자 하니 내 놈이 자식놈에게 훈육을 받으며 아비의 도리를 저버렸다는데 대체 그 해괴망측한 짓거리가 무엇이냐. 사또의 목소리에 마당의 닭들이 놀라 퍼닥거렸으나 밥상 앞에 앉은 이성만은 예전처럼 침을 흘리며 바닥을 기지 않았습니다. 이성만은 원재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의관을 정제한 뒤 사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으나 그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는 모습은 흡사 조정을 호령하는 대관의 풍모와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예상치 못한 이성만의 정갈한 태도에 당황하여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때 원재가 조용히 일어나 사또에게 절을 올린 뒤 밥상 위에 놓인 빈 그릇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그릇에는 밥도 반찬도 아닌 냇가에서 가져온 맑은 물 한 사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아비에게 맹물을 먹이며 도리를 가르친단 말이냐? 그러자 원재는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백성의 목마름을 씻어줄 청렴을 마시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또한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의 원통한 소리를 가슴에 담기 위해 자신의 입을 닫는 수행 중이라는 궤변 같으면서도 준엄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또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사자성어와 논리정연한 변론에 점차 분노 대신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만이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들고 있던 화려한 부채를 밥상 위에 탁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네 아비가 진정정승의 제목이라면
지금 이 밥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가지고 천하의 이치를 설명해 보아라. 만약 한마디라도 막힌다면 너희 부자를 당장 옥에 가둘 것이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마당을 에워싼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방 안을 주시했습니다. 이성만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굳게 고정했습니다. 원재는 아버지의 눈을 응시하며 아주 작은 미소로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아버지는 7살 아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저녁 식사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보리밥 한 알에서 농부의 노고를 찾고 짠지 한 조각에서 소금의 귀함을 배우던 그 치열했던 밥상머리 교육의 기억들이 이성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성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밥상 위에 놓인 보리밥을 가리키며 군주의 덕목을 논하기 시작했고 거친 나물 반찬을 들어 백성의 고단한 삶을 비유했습니다. 사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사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지금 당장 대궐에 어전 회의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밥상 위에 당당히 첫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행차 이후 고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보 이성만이 사또 앞에서 천하의 이치를 논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이를 시기한 유생들과 선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성만을 관하로 공식 초청하여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학자들과 함께 담론을 나누게 했습니다. 원재는 아버지가 관하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려내며 이번에는 밥그릇 대신 텅 빈 접시 하나만을 올렸습니다. 아비가 의아해하자 원재는 아비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마주할 수많은 선비의 비웃음을 저 빈 그릇처럼 담담하게 받아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성만이 관아의 드넓은 대청마루에 올라섰을 때 이미 그곳에는 갓을 삐딱하게 쓴 선비 수십 명이 눈을 부라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성만의 남루한 행색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바보가 그를 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7살 어린애의 꼭두각시 노름에 사또께서 속으신 게 분명하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멸시에도 이성만은 원재와 약속한 대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원재가 매일 아침 메어주던 망거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했습니다. 본격적인 문답이 시작되자 선비들은 이성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난해한 경전의 구절들을 쉼 없이 내던졌습니다. 대학과 중용의 까다로운 대목을 읊으며 해석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에워싼 형국이었지요. 하지만 이성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재가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준 대로 지식을 머리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음미하며 답했습니다. 효라는 것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아침상에 올린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깃든 마음입니다. 그의 대답은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으나 삶의 본질을 꿰뚫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비웃던 선비들의 얼굴에서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만이 내놓는 답변들은 그들이 평생 책상머리에 앉아 외우기만 했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원재의 지독한 훈련을 통해 체득한 생생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성만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던 선비들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들께서는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백성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저를 들 때 그 무게가 백성의 삶보다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청마루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겉모습은 바보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원재라는 스승이 빚어낸 거대한 정승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날 관할을 나서는 이성만의 등 뒤로 조롱하던 선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원재는 관아 정문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비의 이름은 더 이상 고을의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도성 한복판 임금님의 귀에까지 닿을 준비를 마친 위대한 이름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고을 관아에서의 문답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1000리 길을 달려 한양 도성까지 번졌습니다. 당시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얼룩져 진정한 인재에 목말라 하던 임금의 귀에까지 이 기이한 부자의 이야기가 상달된 것이지요. 임금은 바보라 불리던 사내가 7살 아들의 훈육으로 정승의 기계를 갖추었다는 사실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마침내 이성만 부자를 대궐로 불러들여 직접 시험하겠다는 엄중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산골 마을에 임금의 전령이 도착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슴살이를 하던 바보, 이서방이 하루아침에 어명을 받은 귀한 몸이 되어 도성으로 향하게 되었으니 이는 가히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로도 부족한 기적이었습니다. 원재는 어명을 받고도 들뜨는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아이는 아비가 입을 헌 옷가지들을 정성껏 빨아 다듬었고 길 위에서 먹을 주먹밥 몇 덩이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아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마주할 길은 고을 관아와는 차원이 다른 조선에서 가장 영악하고 날카로운 권력자들이 도사리는 정글과도 같음을 아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재는 도성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비와 마주 앉아 마지막 출정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번 밥상에는 거창한 반찬 대신 오직 쓴나물 한 접시만을 올리며 권력의 단맛 뒤에 숨겨진 백성의 쓴맛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성만이 어명을 받았다는 소식에 시기심이 극에 달한 권세가들이 사람을 보내 길 위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주막에서 이성만에게 거액의 금괴를 내밀며 매수하려 했고 어떤 이는 가짜 도적대를 보내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만은 원재가 가르쳐준 대로 신발을 벗지 않는 긴장감과 밥상 위의 법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주막의 방 안에서도 의관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며 금괴를 보고는 마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아비의 눈빛은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원재가 닦아준 맑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의 숭례문이 그 위용을 드러냈을 때 도성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이 기괴한 부자를 구경했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의 아비와 그 앞을 당당히 이끄는 7살 어린아이의 모습은 도성 저작거리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궁궐문 앞에 당도한 이성만은 거대한 궁궐의 위압감에 잠시 발걸음을 멈칫했으나 옆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쥔 원재의 단단한 손길에 다시금 어깨를 폈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문 너머에는 임금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밥상을 기다리는 수천만 백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궐 안어전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이성만의 발걸음은 더 이상 산골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대신이 좌우로 늘어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정중앙을 걸어 나갔습니다. 대신들은 저마다 비웃음 섞인 눈길로 이성만을 내려다보았으나 임금만큼은 용상 위에서 이 기이한 사내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원제는 대궐 마당에 엎드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7살 아이가 차린 지혜의 밥상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궐의 정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이성만을 내려다보았고 좌우로 늘어선 대신들은 이 바보 처사가 언제쯤 미천을 드러낼까 하며 도끼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요. 특히 권력을 독점하던 영의정은 이성만이 등용될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도저히 풀 수 없는 억지스러운 문제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원제는 전하의 명에 따라 정전 밖들에 누워 있었으나 그 기운만큼은 아비의 등 뒤를 단단히 받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임금의 첫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내 들으니 내가 밥상머리에서 천하의 이치를 배웠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지 이 상위에 놓인 찻잔을 비유하여 답해 보아라. 임금은 자신의 앞에 놓인 향긋한 옥로차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대신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폐라는 단어는 자칫하면 임금의 실정을 비판하는 꼴이 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혹은 아첨에 그쳐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외줄타기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찻잔을 응시했습니다. 원제와 함께했던 수많은 저녁, 찌그러진 녹그릇에 담긴 맑은 물을 보며 나누었던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성만은 거친 손을 들어 찻잔이 아닌 찻잔 아래에 고여있는 아주 작은 찬물 방울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찻잔 속의 물은 향기롭고 맑으나 그 잔이 넘쳐 바닥으로 흐른 물은 그저 닦아내야 할 얼룩에 불과합니다. 나라의 병폐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는 넘치나 그 은혜를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중간의 그릇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넘쳐 흐르니 백성들의 삶터에는 향기가 아닌 얼룩만 남은 것입니다. 정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임금의 눈에는 이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포기하지 않고 가시 돋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룩을 어찌 닦아낼 것인가? 무지한 내 놈이 그 방책을 알기나 하느냐? 이는 사실상 이성만이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음을 꼬집어 망신을 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엎드려 있던 원제가 조용히 그러나 명징한 목소리로 시 한 구절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걸레는 젖은 바닥을 닦고 젖은 마음은 맑은 눈물로 닦나니.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성만은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얼룩을 닦는 것은 비단 수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낮은 자세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배운 법도는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께서 자신의 그릇을 조금만 비우신다면 넘쳐 흐르는 얼룩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성만은 영의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얼룩을 닦는 것은 비단 수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낮은 자세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배운 법도는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께서 자신의 그릇을 조금만 비우신다면 넘쳐흐르는 얼룩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영의정은 분노로 몸을 떨며 최후의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이성만이 그저 아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죽음을 초월한 대장부의 기계를 가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의정은 미리 준비해둔 술잔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이성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내 놈의 말대로라면 너는 이미 자신을 비워 천하를 품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잔을 마셔보아라. 이 안에는 한 방울만으로도 숨이 끊어지는 비약피약이 들어있다. 내가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된 정승의 제목이라면 이 죽음의 잔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정전하는 순식간에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금조차 안색이 변하며 영의정의 무례함을 꾸짖으려 했으나 이성만은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기운으로 느끼고 있던 원재는 아비의 흔들림 없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만은 술잔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 대감 소인은 평생 밥상머리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자는 죽음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귀한 가치를 품고 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소인의 죽음으로 조정의 의구심이 풀리고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 잔은 죽음의 술이 아니라 천하의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이성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좌우의 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영의정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성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잔을 비운 뒤 처음보다 더 맑고 형형한 눈빛으로 임금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실 그 잔 속에는 독이 아니라 맑은 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이성만을 겁주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공포에 질려 추태를 부리게 하려던 책략이었으나 오히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성만의 거대한 기계 앞에 영의정 스스로가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과연 7살 어린 신동이 깎고 다듬은 보석이로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밥상머리의 평온함을 잃지 않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정승이 아니겠느냐. 대신들의 시기 어린 시선은 어느덧 깊은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성만은 마침내 조선 역사에 유례없는 바보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오른 이성만은 그로부터 10수년간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회보다는 백성들의 거친 밥상에 주목했고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7살 아들이 가르쳐준 그 엄격한 밥상머리 법도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원재는 장성하여 아버지를 보좌하는 최고의 책사가 되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자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스승과 제자라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성만이 관직에서 물러나고 다시 고향 산골로 돌아가던 날, 그는 수많은 백성의 배웅을 받으며 예전의 그 낡은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된 원재가 예전처럼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내 왔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정승 시절의 사내 진미는 간데없고 처음 교육을 시작했던 날처럼 소박한 보리밥과 맑은 물 한 사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성만은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재야, 내 평생 정승의 자리에서 수많은 진수성찬을 맛보았으나 오늘 내가 차려준 이 밥상만큼 달고 귀한 것은 없었구나. 원재는 아비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바보였던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오직 진실만을 보려 하셨기에 제가 드린 작은 불씨가 큰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부자는 달비다래에서 소박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7살 신동의 기적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고,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가슴으로 빚어내는 것임을 오래도록 되새겼습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아비는 일국의 정승이 되었고, 그를 길러낸 7살 신동은 조선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빚어내는 정성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곳으로 행복한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은비님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